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운 뉴스가 백악관으로부터 또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윌밍턴 집에서 5페이지짜리의 역시 그 서류가 나왔는데 이 서류는 기밀 서류는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고에서 발견됐었던 하나의 서류도 역시 기밀 서류는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번으로 끝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역시 뭐 장소는 두 군데지만 두 군데 장소에서 집에서는 또 다른 그 차고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5페이지짜리의 서류가 나왔다. 이게 이제 백악관의 지금까지의 발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백악관에 있었고 백악관을 나갈 때 기밀 서류를 가지고 간 것을 무척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비슷한 일로 공화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됐고 공화당은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이 서류 스캔들은 엉망진창이 된 거죠. 이 트럼프와 공화당은 그야말로 공격거리가 생겼고 어제 저녁에 공화당의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법사위원회도 이 문제를 법사위원회 측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법무부에 알렸습니다. 법무부에 알린 이유는 관련 협조를 해라. 이런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알린 것이고 이로써 미국은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각기 다른 특별검사에 의해서 기밀 서류를 어떻게 다뤘는가 하는 것을 조사받게 됐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에게 전부 그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조사를 해라 했었던 사람은 연방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연방법무장관이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11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랄라고에 가지고 갔었던 그 같은 그 기밀 서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라는 임명을 한 그 특별검사 잭 스미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검사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연방검사요. 이번에 이 특별검사 로버트 K. 허라는 메릴랜드주의 검찰 그 최고의 사람이었었죠. 그 검사장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곳에서 그 최고 검사를 하도록 만들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에 개인 사무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썼었던 그리고 이제 이 서류들은 부통령이었을 때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였었죠. 그때에 봤었던 서류를 이제 어떻게 취급을 했는지 그건 이제 특별검사가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개인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 윌밍턴 집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집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개인 그 사무실에서 발견된 그 기밀 서류들, 그 서류들은 기밀 서류들이고요. 한 1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기밀 서류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아들이 숨졌잖아요. 헌터 바이든의 형이 숨졌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장례식에 관한 여러 가지 서류와 함께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1급 기밀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이란, 또 영국에 관한 그런 그 정보 브리핑이죠. 부통령으로서 받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었다고 하고 목요일에 이제 그라지에서 발견이 됐다. 그건 12월 20일입니다. 첫 번째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11월 2일 중간선거 며칠 전이고요. 그래서 좋아 보일 리가 없죠. 이러한 것들이. 그것도 라이벌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똑같은 문제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무리 민주당에서 이것은 양도 다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건 수로는 10,000건이 넘습니다. 11,000건 정도. 그 가운데 아주 그 기밀 문서가 300 몇십 건이고 기밀 문서도 기밀 문서, 탑 기밀 문서, 초특급 기밀 문서 이렇게 나뉘어서 그 초특급 기밀 문서에는 핵 관련도 포함이 돼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간 것에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가져가서 내놓는 과정도 안 내놓으려고 해보고 버티다가 결국은 영장 발급을 받아서 연방 수사국이 급습을 해서 가져온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한 20건 정도 20여 건 정도가 되는데 기밀은 포함되어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도의 기밀은 없었다고 하고, 이 같은 차이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그 바이든 대통령도 뭐 비슷한 그런 실수 내지는 이게 의도였는가 실수였는가, 물론 백악관 측에서는 실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서류 자체도 지금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무실의 경우는 사무실을 정리할 때 그 변호팀이 발견을 하고 바로 관계기관에 연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라지에서 집 그라지 스포츠카 1960년대에 그 스포츠카 옆에 있었다는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 그게 뭐 길바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잠겨진 그라지가 아닌가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 트위터에는 굉장히 풍자적으로 말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막 스포츠카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서류들이 바람에 다 날아간다던가, 이건 국가 기밀이잖아요. 그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하원이 특검도 특검이지만 우리는 따로 수사를 한다.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그 일반 법 그 수사 전문가들보다 훨씬 조금 뭔가 이해 충돌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누군가가 생각을 할 때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없게 하고, 그리고 특히 이번의 경우는 정권에서 임명을 한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그 법무부에서 수사를 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이제 리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두 사람 다 엉성했었던 것은 사실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 기밀 문서 문제로도 기소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니 그럼 언제 바이든 대통령의 집을 급습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터입니다. 집 그라지에서 이것이 발견됐다고 바이든 측에서 공개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공개 시점은 11월 2일 날 발견되고 12월 20일에 발견됐는데 전부 이번 주에 그 같은 내용은 공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한 그 데미지가 간 것이 사실이고요. 이 처음 케이스에서는 의도가 어땠든 그 서류의 타입이 어떻든, 그리고 그것을 금방 본인들이 발견하고 또 관계기관에 전달을 했거나 아니거나 여러 가지로 다르고 그 서류의 퀄리티도 다르지만 이미 바이든은 일단은 졌습니다. 이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는지도 모릅니다. 잭 스미스라는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수사를 이제는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멈추게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2번이나 탄핵당한 것조차도 기록을 없애려고 무효로 해주려고 하는 결의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때의 바이든 대통령도 비슷한 여러 가지 큰 차이점이 있지만 그런 일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로서는 기소하기가 웬만하면은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이점을 아무리 말해도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왜 지금까지 11월 2일, 12월 20일에 발견이 된 걸 알았는데 이제서야 발표를 하는가? 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것은 뭐 2년 전이지만 그 전에 4년은 부통령에서 물러났었잖아요. 물러났었는데 왜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거기에 있었는가? 물론 거기도 할 얘기가 있겠죠. 개인 사무실이었는데 잘 나가지 않았고 그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의문인 겁니다. 이번 주까지 왜 공개하지 않았는가 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로버트 경허라는 한인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됐고, 이 로버트 허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히 전해드렸으니까요. 어제의 그 클립을 어제의 것으로 가셔서 이 설명란에 뭐 몇 분부터 몇 분까지인지 나와 있거든요.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지금은 워싱턴에 있는 유명한 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지만 뭐 분명히 등록된 공화당이고요. 메릴랜드주에서. 그리고 이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메릴랜드의 이 총 검사장을 지냈고, 그렇지만 법무부에서, 트럼프의 법무부에서 일할 때는 본인이 이제 탑 자문으로 일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법무부, 트럼프의 법무부라 할지라도 트럼프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본인을 임명한 바이든을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조사해라 하고 지시하는 것처럼 과거에 법무부에서 법무장관 대행을 하고 있었던 트럼프의 사람들,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도 그런 일을 했었어야지 된 일이 있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그 같은 일을 할 때에 이 로버트 허 지금 이 특별검사가 법무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우파 커멘테이터로부터 그 텔레비전 진행자 등등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했고, 이런 일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고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고,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스탠포드 법대를 졸업하고, 킹스 칼리지에서 철학까지 공부를 했었던 이분은 윌리엄 랭키스트의 그 서기를 지냈고, 굉장히 보수적인요, 뭐 등록된 공화당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여러 그 공화당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민주당 양당에서 전부 굉장히 그 존경하고, 일은 무척 그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어서 밤새는 거,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하고요. 지금 49살이든가요, 이분이?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제 49살인가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의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연방 법무부에는 정책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기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같은 문제로 이런 곤란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기소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연방 법무부의 원칙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케이스에서는 특별검사가 아니라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뭐 어머니 아버지가 한인 그 이민자시고요. 그 아버지가 마취과 의사셨고, 어머니가 그 사무실 그 매니저로 일을 하셨는데, 굉장히 에이시안 아메리칸 일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일했던 분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메릴랜드의 한국의 사위인 레리 호건 주지사가 열심히 에이시안 혐오 범죄가 코비드 사태 때 일어났었을 때 이분이 그 에이시안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해서 무척 일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요. 편견 없이, 두려움 없이 사실에 입각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 내용을 수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고의적이었는지 고의적이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그 서류들을 그쪽으로 옮겨지게 한 사람,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나올 때 짐을 싼 사람이 누군가, 이제 이런 사람들부터 추적을 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겠죠. 이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분명한 게요. 하원에서 다수당이 공화당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무리 뭐 한 20여 개 문서, 그 가운데서 기밀은 뭐 한 10개 정도 된다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11,000개 문서에서 초특급 기밀까지 포함해서 기밀이 300 몇십 개 되는, 그리고 막 박스로도 수십 박스고 안 주려고 했었고, 이런 것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현 대통령을 위선자라고 몰면서 이 케이스를 똑같이 취급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 그걸 의무로 삼을 것이라는 것,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연방 법무부에서 현 그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원칙, 이 원칙을 깨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원칙이 깨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보다도 정치적으로 이제 공화당에서 총 공세를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달려드는 공화당.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훨씬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곧 2024년 출마 발표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그 출마 발표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고, 물론 당연히 백악관 측에서는 이로 인해서 그 출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민주당으로서 너무너무 힘든 거죠. 힐러리 클린턴이 전에 이메일을 국무부 장관이었을 때 정부 이메일을 쓰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썼고, 그리고 뭐 집에 서버도 뒀고 했었던 그런, 그때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악몽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악몽이 불과 그 서류의 양이나 무엇이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뭐 좀 약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공화당의 그 정치적인 공세의 의도는 그때와 똑같고 그때보다 더하겠죠. 이번에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완전히 악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전히 좋아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니죠. 조지아주의 대배심이 지금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무슨 문제로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11,700 몇 표였었죠? 11,780표. 주지사, 총무처 장관, 무슨 그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누구, 검사 등등에게 전화를 걸어서 표를 만들어내라. 한 표만 더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전화통화하고 압박하고 한 것이 선거법, 형사법 위반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지아주의 23명의 대배심이 기소를 해야지 된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것도 최종 결정은 지금 연방법무부에서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해당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을지를 결정을 해야지 됩니다. 조지아주 그 선거 케이스에 대해서. 그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 지뢰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만약에 그 검사가 이건 형사법 위반이다 하고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로 어떻게 선거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의 이 이슈는 선물이지만 또 다른 조지아의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또 폭탄을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소를 할지 기소를 하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사람이 검사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거든요. 이건 만약에 기소를 하면은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편파적인 기소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올 겁니다. 공화당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기소를 하기 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 특별 그 대배심이고 정규적인 대배심을 다시 소집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 과정은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현 대통령이나 2024년도 다시 이제 선거에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볼 때는 두 사람 다 그다지 편안한 정치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그 하원 의장이 아주 어렵게 선출이 됐고, 그런데 이게 또 미국이죠. 그렇게 선출된 하원 의장이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해야지 될 일은. 그게 또 공직자니까는요. 그래서 2월 7일에 하원 의장이 초대를 하거든요. 국정연설에 초대를 해야지 상하원 합동 국정연설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하원 의장으로서 초대를 해서 2월 7일 말씀드렸죠. 이제 국정연설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헌법에 따르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초대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 정치적인 이슈를 더 말씀드리자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계속 당신 연방 하원의원 자격 없어 하고 물러나라 하는 게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공화당 의원만 7명입니다. 조지 산토스라는 뉴욕의 3지구, 새로 좀 지역구 개편된 곳도 있고 롱아일랜드와 뭐 퀸스 일부가 포함이 된 그런 조지 산토스가 완전히 인생 자체를 가짜로 포장을 해서 또 그 가짜에 혹해서 유권자들이 찍어줬습니다. 아주 작은 표 차이로 민주당을 누르고, 현역 민주당 의원은 그 다른 선거, 주지사 선거에 나갔었기 때문에 또 다른 민주당 후보와 겨뤘었는데 이긴 건데, 지금 어느 정도로 얘기가 나오면 조지 산토스 이름은 맞아? 그 이름 맞는 거야? 이 정도가 될 정도로 모든 가족, 어머니의 죽음, 뭐 혈통, 본인의 성의 정체성, 교육,
또 직장, 재정 상태, 거기다 대고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브라질에서 20살 되기 전에 체크를 훔쳐서 뭐 $1,300 이상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출두 명령 받고 하니까 미국으로 이중 국적자였다 하면서 미국으로 도망쳐서 왔었던 그런 34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7명이 나가라고 하니까, 사임하라고 하니까 초선 의원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지역구에서 특히 분노해서 뉴욕에서 5명이 사임해야지 돼. 저런 사람과는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취임 선서했고, 케빈 맥카티는 저 사람만 거짓말 쳤어? 상원 의원들도 얼마나 거짓말 많이 치는데 하면서 완전히 법정에서 유죄 판결 전에는 무죄니까 그대로 있어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9.11 사태 때 돌아가셨어요. 그 빌딩에서 그 공격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년인가 6년 뒤에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는. 아무튼 모든 것이 다 거짓인데 이 사람은 약간의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인이 실제로 케빈 맥카티의 지적처럼 약간의 잘못과 실수와 교활함이 있죠. 또 약간의 교활함이 있어야 또 정치를 하기도 하고요. 그게 지금까지의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인생 전체가 텔레비전 시리즈에 나오는 그 같은 환상도 아니고 거짓으로 뭉쳐진 아주 요즘에 방영되는 제가 유명한 텔레비전 시리즈를 생각을 해서 텔레비전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리즈의 전체 스토리보다도 훨씬 더 가짜 스토리로 본인을 뭉쳐놓고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도 살아남는다는 이 미국의 정치판이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라는 것 정치인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도 공화당 지도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참아줄 겁니다. 의석을 잃지 않게 된다면 불과 5석 차이로 다수당이 됐잖아요. 5석에서 1석을 잃게 된다면 4석이고 그 사이에 또 누가 숨진다던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당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1석이라도 잃으면 안 된다. 충분히 공화당의 지도부로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완전히 텔레비전 가짜로 똘똘 뭉쳐진 시리즈보다도 더 황당한 사람을 그 이후로 지켜야지 되는가. 이건 정치가 여기까지 왔어? 예전에는 약간의 그런 실수 뭐가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한두 번의 실수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용서를 할 수가 있지 했는데 이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완전한 사기로 뭉쳐진 사람이 435명밖에 되지 않는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금 약점이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그의 재정 상태, 캠페인에서의 돈 거래 문제 이런 것을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일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러나 공화당은 그것도 열심히 이 의원을 지키는 쪽으로 판결 같은 것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유권자와 정당 자체에서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공화당도 정말 이 정도면 우리도 너무 관리를 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공화당이 이 정도가 되면은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운명이 조지아주의 검사 손에 달린 것처럼 뉴욕주의 검사 손에 바로 조지 산토스의 정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화당은 스캔들을 다루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몇 년 동안이나 그런 것을 거의 날마다 해왔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라고 강요를 하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많은 여자 문제에 대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도 무슨 낙태 반대에 지지를 한다. 이런 이유 등등으로 교회에 좋다는 이유로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그가 우리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를 다 품어 안았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영원한은 아니라 중기적으로라도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2024년이 되면은 그 정도가 되면 완전히 드러나겠죠. 지금으로서도 공화당이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워낙에 썩었던 것이 많기 때문에 썩었으면서 썩은 물을 뺀다고 늘 말했었던 사람이잖아요. 트럼프가 4년 내내 본인이 썩었으면서 워싱턴에 뭐 스왑프를 다 제거해버린다고 했었는데, 그런 일들에 유권자들도 사실은 상당히 익숙해진 것도 사실이고, 공화당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5석 차이로 다수당인데 그걸 잃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산토스 본인은요, 14만 2,673명 유권자가 나에게 사임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모를까,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이중적인 약간의 그런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그 하킴 제프리즈 대표, 하원 대표가 그 문제는 뭐 여기를 열심히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일반 정치인들은 공격을 하지만 그 문제는 공화당 내부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뭐 안 되니까 그렇게 점잖게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같은 조지 산토스의 이슈가 결국은 어차피 조지 산토스 하나 없어진다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사이에 조지 산토스가 있고 그 주변의 뉴스들이 얼마나 더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공화당의 크레딧이 상하기를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안보의 핵심이 돼달라.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망 같은 것, 중국 이런 것 좀 제쳐버리고, 일본은 도쿄를 동양 안보의 핵심 축으로 미국이 지금 삼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과 북한 침략에 대해서 미국도 뭐 어떤 보루로 지키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방위비를 증강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도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것도 미국에서 더 사가고, 미국의 미사일 같은 것도 일본에 더 많이 주둔을 영구히 시키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세계에 홍보하고 미국에 알리고, 국내에서는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 국방부를 국내 총생산의 2%로 하는 평화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힘 있는 미국의 대통령과 조 뭐 이렇게 first name 부르면서 기시다 my friend 하고 어깨동무하고 다니면서 인기를 조금 높여보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일본도 지금 중국의 시진핑도 그렇지만 아베 신조 때 굉장히 많이 그랬고, 세계적으로 일본의 그 위상 같은 것을 높이고, 역할, 아시아에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들에 많이 이제 세계로 나가는 거죠. 포커스를 두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제 다른 국내 정치는 제가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미국이나 해외에서 보도하는 것 이외에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의 의견을. 그러나 그 국내 문제가 미국이라든가 세계와 같이 연관이 되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한국이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파워 강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기부할 것도 기부를 해가면서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야지 된다. 한국의 뉴스는 전부, 다른 나라 뉴스는 해외 토픽이잖아요. 해외 토픽 아니면 뭐 요즘 많이 낮았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지지를 했었던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본이 그런데 한국보다 훨씬 그 일을 더 빨리 시작을 했고, 더 빨리 세계의 어떤 그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방문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다 했습니다. 정말 주목할 만한 순간인데, 일본과 미국이 항상 가까운 동맹국이었지만 이것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다. 미국은 완전히 철저히 완벽하게 동맹을 유지하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방어한다. 할 수 있는 모든 무기 체계를 일본 쪽에 가져다 놓고, 강한 도전, 복잡한 안보 환경, 이게 이제 최근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역사인데, 앞으로 5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은 국방비를 2배로 증강하겠습니다. GDP의 2%.
이 같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발표를 워싱턴은 좋아하죠. 워싱턴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워낙에 일본이 해군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미국이 조금 취할 것도 있고, 일본 주둔 미군의 능력도 더 발전시키고 정보 면에서나 감시 면에서나, 그리고 우주, 사이버 안보 공동 협력을 하고, 중국의 군사가 일본을 위협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를 위협합니다. 아시아가 다음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 총리가 미국에 와서. 일본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치명적인 무기를 지원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고 광범위하게 해온 나라. 그러니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요. 일본은 이제 전후의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방패만이 아니라 창을 가지고 북한이나 중국이 일본을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쪽 땅에서 일본이 일본 무기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오기 전에 캐나다, 그리고 유럽, 뭐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들렀다가 미국에 와서 마침표를 찍고 가는 겁니다. 미국으로서는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그 총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 총리와 만나서 뭐 기후변화 문제, 공급망 문제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공급망이나 기후변화나 이런 것도 중국과 미국이 해야 될 일도 있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지 될 일도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한 주일에 2번이나 했어요. 북미 정상회담을 주초에는 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멕시코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와 함께 역시 중국을 생각한 공급망의 확보, 그리고 중국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 북미 지역에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활성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이 대통령은 그 사이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 미국이 좀 소홀했다, 더 많이 지원해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비전이 있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 서반구를 미국 대통령처럼 이끌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라고 막 칭찬도 하고요.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마찬가지, 뭐 워낙에 캐나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과는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는 또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 큐셀에 감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 큐셀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그 태양광 투자를 조지아주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25억 달러를 들여서 공장을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노력, 이런 것에 맞는 일이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어떠한 그 군사력으로도 경제력으로도 라이벌 삼으면서 일본, 무슨 뭐 멕시코, 캐나다, 뭐 한국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이 꼭 국내 정치에만 딱 그 매몰되어 있지 않은 세계 지도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했었던 한 주일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본인의 그 기밀 서류, 그 문건, 그 스캔들이 터져버렸고요. 경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제가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께 몇 차례 강조해서 전해드렸는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경제가 그 정도의 심각한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의 걱정이 전문가의 그 예견보다 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이게 얼마 만에 내려간 겁니까?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한 달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0.1%. 2020년 팬데믹 막 시작됐을 때 5월 달 그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은 뭐 조금 물건값이 올랐어도 그 오름폭은 계속 줄어들었고, 급기야 마이너스는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인 것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쿨다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1년 전보다 12월 달 기준으로
물가는 6.5% 올랐고 11월 달에는 7.1%였고 6월 달에는 40년 만에 최고인 물가 상승률 1년 전보다 9%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오르는 부분이 있죠. 집세 같은데. 근데 집세도요. 전국적으로는 8%가 올랐다고 하지만 올 들어서 이미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집세라고 하는 것은 렌트비요. 모기지가 아니라 그것은 이자율이 워낙 높으니까 페이먼은 늘어나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주택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데 렌트비가 내려가는 것도 인플레이션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나고 어제 그 회사에서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세리그룹 미국의 아주 큰 회사들입니다. 올해의 실업률을 4.9%에서 5.5% 정도로 예상합니다. 지금 뭐 3.5%, 3.6% 그 정도에서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이것도 낮은 거잖아요. 지금 이제 뭐 모기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웰스파고 은행 같은 경우는 줄인다고 하고 이자율이 워낙 높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고 융자 받는 것을 이제 융자 신청자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테크 회사가 감원하고 골드만삭스도 뭐 3,200명을 감원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애플 CEO도 본인의 받는 그 패키지를 40% 줄이고 뭐 거의 1억 달러에서 4천 몇백만 달러로 줄이고 한다고 하는데 테크놀로지의 감원은 뭐 워낙 과잉이었으니까 별도로 취급한다고 하고 이런 뉴스가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체이스 수익도요 1년 전보다 9.5%가 늘어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4.5%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주식도 지금 2%씩 올랐고요. 카드 융자도 뭐 카드는 이자율은 최고라고 하잖아요. 역사상 19.1%였었죠. 그런데 결국은 아주 너무너무 심각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게 미국의 이 주요 은행들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이런 회사들의 예상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시티뱅크가 이번에 뭐 크게 벌금을 받았거든요. 시티뱅크가 소수인종에 대해서 융자를 잘 안 해줬고 그렇게 안 해주기 위해서 소수인종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는 은행 그 브랜치도 열지도 않고 했었다는 그런 일들로 야단 많이 맞았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뭐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기지 그 융자 부서를 줄이지만 그래도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히스패닉 그쪽에는 포커스를 두고 뭐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회사마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타겟층이.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이 내용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자넷 옐런 법무장관이 어제 경고를 했는데 19일이 되면은 미국이 이제 계속 빚을 빌려서 그 빌린 빚으로 살고 가는 나라잖아요. 그 부채가 맥시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더 높여주지 않으면 매년 높이는 것이 사실은 늘 있는 일인데 빚으로 사는 거예요. 큰 기업이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오바마 때부터 공화당이 막 안 올려주려고 하고 하다가 이번에도 이제 안 올려주려고 하지 않을까 해서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안 올려주면 뭐 국가 뭐 채무불이행, 부도 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이 뉴스가 될 텐데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라 하원에서 돈 관리를 많이 하는데 큰 돈 관리는 하원에서 하죠. 예산 집행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공화당은 항상 돈을 책임 있게 써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도 지원하는 것 아주 그 철저히 까다롭게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빅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홍수 말씀 못 드렸는데 빗소리 안 들리시죠? 유리창 닫아놨습니다. 사실은 유리창 열고 방송을 하면 좋은데 빗소리 들으면서 제가 바람 맞으면 항상 기침이 나서 그래서 저는 들리거든요. 지금 빗소리가. 네. 뽀드닥 이렇게 들리네요. 제 귀에는.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다시 비가 시작됐고 멈췄던 비가 남가주에도 그런데 뭐 조지아주라든가 엘라바마 이런 데 비상사태 선포됐죠. 여러분. 홍수가 나서 9명 이상이 지금 숨졌고
또 이 지역에서도 5살 아이가 뭐 나무가 자동차로 넘어져서 숨졌고, 조지아주의 잭슨홀에서 지금 정전된 것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토네이도가 뭐 수십 차례 하루에 불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지금 이렇게 홍수 사태 다시 시작될 것 같고, 폭풍이 일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중가주의 5살 소년 막 개울물에 쓸려서 엄마와 이별하고 말았던 그 소녀는 아직 찾았다는 뉴스는 없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정확하게는 그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의 노래 똑같이 말했더군요. It's okay, it's alright, everything will be alright.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엄마를 안심시킨 유치원 가던 5살 소녀는 지금 방위군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고 있습니다. 엄마는 막 물살에 아이 안고 자동차에서 탈출해서요, 안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로프를 잡았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엄마가 안고 있던 아이를 데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가 집에 오길 기다리시겠죠. 지금도. 기적, 미러클, 그걸 우리는 희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동시에 최악의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되는 부모님들이 아마 오늘의 이 겨울 폭풍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고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가 다시 된 그 기본적인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그 파일이 망가져서 노템이라는 조종사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륙하기 전에 알려주는 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고 리셋을 했는데, 이게 하청업체의 직원이 뭔가 잘못 다뤄서 그렇다. 일단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항공 시스템의 기간 산업의 업그레이드는 컴퓨터부터 큰 일까지 전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슈로 오랜만에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기도 하고, 뭐 유엔에서도 일했고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국무장관이기도 하고 했었던 아주 그 농구 좋아하는 그 당찬 여자 콘돌리자 라이스가 NPR 방송과 인터뷰라는 걸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 통이기도 하고 국무장관도 지냈고 하니까 뭐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돈을 우크라이나로 보내서 러시아를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헤드라인이더군요. 인터뷰에서. 침략자의 승리를 국제사회가 눈뜨고 보면서 허용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그때에 우크라이나가 좋은 위치가 되게 하려면 절대로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는 나라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서방 세계가 보여줘야지 됩니다. 국가가 힘이 있다고 작은 이웃 나라를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그 작은 이웃 나라가 서방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침공을 해버려서 소멸시킨다면은 다음은 중국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의 얘기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먹도록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지키는 거지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중국에게 대만 먹으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입니까? 한국에도 연결이 되는 거죠.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죠. 전 세계에 다 마찬가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렇다고 미국이 피를 흘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의 얘기입니다. 누군가도 제가 몇 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잡지 애틀란틱의 기사에서 미안하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피를 흘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닌데 도구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을 뿐인데 그걸 안 하면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NPR 방송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이 너무나 신중했는데 더 강한 무기를 보내야지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11개월 동안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누구는 아니 왜 나토 쪽에 가입하려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게 정당한 이유지. 그거 정당한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역사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방송하는 사람,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 뭐 저널리스트 정도만 되더라 할지라도
이 역사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우크라이나가 결정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구소련에 억눌려서 스탈린 때처럼 뭐 배골마 굶고 사고 2등 시민으로 사고 하는 것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딱 봐서 우크라이나가 있으면 우크라이나의 동쪽과 서쪽에 러시아와 유럽이 있는데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유럽 쪽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언제 집어삼킬지도 모르니까 그걸 우크라이나가 결정을 하는 거지. 다른 이연령 비연령이기 때문에 다른 건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많지만 그 나라의 역사적인 운명은 그 나라가 선택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될지 민주주의가 될지 사회주의가 될지 민주주의가 될지.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로서 살아가겠다고 해서 결국은 러시아가 탱크를 몰고 온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러시아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몰라서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자신의 이득에 의해서 자신이 그런 글을 써야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말을 해야 정치적인 본인의 입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이슈에 있어서는 다른 이슈는 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개월을 침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정조. 또 미사일 발사를 해서 9층짜리 빌딩에서 사람들을 막 대피시키는 일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얼어붙으면요. 우크라이나에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을 외국 원조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죠? 러시아에 비해서 훨씬 더. 러시아도 물론 제재의 역할을 받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 살고 방어하는 틈틈이 공격하고 하는 사이에 러시아는 새로운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강력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야지 된다는 게 콘도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나 이코노미스트가 똑같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뭐 미국이 보내고 독일이 보내고 뭐 프랑스가 보내고 이러한 것들이 탱크도 보내고 하는 게 좋은 소식이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더 강한 무기 그리고 탱크도 더 강한 탱크 장거리 미사일까지 보내야지. 영국은 뭐 10대의 챌린저 탱크 뭐 보내는데 10대 가운데서 10대 한꺼번에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2대 간다고 하는 것 같죠. 미국도 뭐 에브람스 탱크, 독일도 레오파드 이런 것들은 레오파드, 에브람 뭐 이런 것들은 챌린저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지금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것이 구소련이 제작한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하죠. 나토를 전쟁터로 끌어들이는 것 아니야.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라고 하는데 충분히 그러니까 완전히 근거 없는 걱정은 아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협박만 했지 본인들이 협박한 것을 실행에 옮기지도 않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위험은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전쟁 초기부터 어느 나라든지 이 전쟁에 어떻게든 개입하기만 해봐 가만히 있지 않겠어 하는데 계속 가만히 있잖아요. 핀란드와 물론 우크라이나 공격은 하지만 강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미국과 다른 모든 유럽 국가들, 뭐 일본, 한국 다 뭉쳐있으니까 뭉쳐있으면서 뭉쳤던 중국이나 인도는 좀 빠지고 있잖아요. 러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뭉쳐있을 때 러시아가 뭔가를 하면은 이 뭉친 국가에서 러시아를 가만두겠습니까? 러시아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뭉쳐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 신청했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난리 쳤어야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정해놓은 레드라인을 많이 넘었습니다. 이미. 러시아도 뭐 협박만 했지 뭘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착 상태로 오래 가면 나쁘기 때문에 어제 제가 방송에서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항상 생각과 입이 따로 갈 때가 있거든요. 이 푸틴은 2024년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제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래야 푸틴에게 좋으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트럼프는 당연히 크림반도도 가지라고 하고 처음에 트럼프도 나중에는 조금 말을 바꿨지만 분위기 봐가면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은 당연히 푸틴으로서는 뭔가가 푸틴이 잡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트럼프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가면서 이게 아주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이 교착 상태를 계속 간다면, 그렇게 되면 2014년 크림반도 내줄 때, 아이 조그마한 것이니까 그 정도야 뭐, 이때와 똑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푸틴이 핵 위협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핵 위협하는 것으로 미국과 서방 세계가 손을 들어버린다면, 굴복을 한다면 다음에는 다른 나라에도 또 선례가 된다. 러시아가 폴란드, 그 옆으로 또 넘어오고, 중국이 대만, 이렇게 핵 위협이 승리를 한다면, 오늘 핵 위협에 굴복하면 내일은 더 위험해진다. 전쟁이 위험한 건 사실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을 끝내야지 되고,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돼서 푸틴이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날이 되기 전에 끝내게 하려면 서방 세계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강한 무기와 돈을 더 많이 보내야지 된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였습니다. 자, 오늘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고요. 또 시간 조금 차이 두고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